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무실층 전체가 고요함에 잠겨 있었지만 오직 대표실 안에서만은 여전히 서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입사한 지 어느덧 3년 차가 된 나 여주인공은 오늘도 어김없이 두툼한 결제 서류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대표실 문 앞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가다듬었다.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태진. 그는 완벽주의의 화신이자 사내에서는 철판 빙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단 하나의 오타나 미세한 수치 오류조차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서늘한 눈빛 앞에 서면 베테랑 팀장들조차 숨을 죽이곤 했다. 나 역시 지난 3년 동안 그의 밑에서 수많은 밤을 새우며 단련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곤 했다. 들어와. 지극히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문을 열자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스탠드 조명 아래 홀로 앉아있는 강태진 대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가 있는 공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온기가 차단된 것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서류를 정리하는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셔츠 소매를 살짝 걷어올린 팔뚝의 단단한 선은 그의 냉철한 성격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했다. 대표님, 요청하신 마감 시뮬레이션 최종 수정본 가져왔습니다. 나는 최대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책상 위에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서류를 펼쳐보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만으로도 등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기분이었다. 여비서, 이 데이터의 세 번째 항목을 다시 보게. 지난 분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 산출 방식에 미묘한 오차가 있어.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검수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을 텐데 이 정도도 잡아내지 못하면 내보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나? 뼈를 때리는 그의 냉정한 질책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지적이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부적인 수치 오류를 그는 단 몇 초 만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말만 앞서는 건 질색이야. 오늘 자정까지 해당 항목의 수치를 완벽하게 재검증하고 관련된 모든 부서의 피드백 취합본까지 내일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이상이야. 나가봐. 그의 목소리는 일말의 자비나 피로감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몰찼다. 나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다시 품에 안은 채 뒤돌아섰다. 자리로 돌아와 숨가쁘게 야근 업무를 처리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새벽 2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검수하여 다시 대표실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안쪽은 아까보다 훨씬 더 적막했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굳어버렸다. 서류를 검토하던 평소의 서늘하고 완벽한 철판 빙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늘 꼿꼿하던 어깨가 미세하게 처져 있었고 그는 안경을 벗은 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관자놀이를 누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 항상 무표정하고 차갑기만 하던 얼굴 위로 짙은 피로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독이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허락한 적 없을 것 같았던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본 순간 내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다. 그날 밤 이후 강태진 대표님의 태도에는 미묘하면서도 당혹스러운 변화가 찾아왔다. 완벽주의라는 말로도 모자라 기계처럼 차갑기만 하던 그가 며칠 동안은 마치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집요하게 업무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라면 대충 넘겼을 사소한 오타 하나, 서식의 미세한 간격 하나까지 직접 붉은 펜으로 짚어내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여주비서, 이 보고서의 세 번째 항목 다시 검토해요. 숫자의 단위가 미묘하게 어긋났습니다. 비서실에 들어온 지 3년이나 된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실망스럽군요. 차갑고 무뚝뚝한 그의 목소리가 사방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 압박감에 나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다음이었다. 그렇게 혹독하게 꾸짖어 놓고는 퇴근 무렵 내 책상 위에 남겨진 결제 서류를 보면 내가 짚어낸 수정 방향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논리적인 보완책이 자필로 적혀 있었다. 마치 나를 몰아붙이는 동시에 남몰래 가르치고 다듬어주는 듯한 모순적이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더 기이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강 대표님은 정시 출근과 철저한 일정 관리를 신조로 삼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밤 12시만 되면 호련히 회사에서 종적을 감추곤 했다. 비서실의 누구도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다. 경호원조차 동행하지 않은 채 무거운 코트를 걸치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깊은 고독과 말 못할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누군가 사적으로 미행하려 해도 그의 철저한 보안 의식 앞에서는 늘 수포로 돌아갔고 회사 밖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질문도 허락되지 않는 거대한 철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그를 향해 역시 철혈의 CEO답다, 사생활마저 철저하다라며 수군거렸지만 매일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결을 느끼는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호기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왜 그는 밤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홀로 사라져야만 하는 걸까? 그날도 야근으로 시계바늘이 새벽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였다. 대표실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나는 내 책상 주변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문득 의자 등받이에 무심하게 걸쳐져 있던 강 대표님의 두툼한 겨울 코트가 눈에 들어왔다. 정리하다 바닥으로 미끄러진 코트를 다시 걸어두려 집어들던 그때 코트 안주머니에서 바삭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네모 반듯하게 접힌 작은 종이 한 장이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고 펼쳐진 종이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강렬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건 업무용 문건이 아니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서툰 글씨체로 적힌 주소와 함께 내가 평소 점심시간마다 즐겨 찾던 허름한 분식집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제3장, 철갑의 이면, 그리고 수상한 영수증 차가운 조명이 비치는 사무실 안에서 나는 여전히 강태진 대표님의 완벽함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완벽함이란 때로는 사람을 질식시킬 만큼 틈이 없어서 나는 날마다 그의 눈치를 살피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내 심장을 간지럽히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철갑처럼 단단하던 그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여비서, 이 자료의 세 번째 수정본 다시 확인해봐. 네, 대표님,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그는 여전히 완벽주의자 그 자체였다. 결제판을 넘기는 손가락 하나에도 군더더기가 없었고 서늘한 눈빛은 부하 직원들의 실수를 매섭게 파고들었다. 사내에서 그는 함정이란 존재하지 않는 AI 기계와 다름없었다. 다가갈 수 없는 아우라가 그를 감싸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의 사생활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시계바늘이 자정을 향해 달릴 때쯤이면 그 완벽한 가면에는 반드시 빈틈이 생겼다.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을 하던 중이었다. 대표실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또다시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시간이었다. 나는 대표실 책상 위에 남겨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문구함 구석에 처박혀 있던 구겨진 종이 조작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지도 모른다. 늘 그의 주변에서 돌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아닌 낯선 냄새가 그 종이에서 풍겨오고 있었으니까. 종이 조작을 조심스럽게 펼쳐들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작은 영수증이었다. 발행된 시간은 놀랍게도 밤 12시 30분. 그리고 그 장소는 우리 회사에서 차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곧 재개발을 앞둔 낡고 허름한 구역의 한 분식집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지리적인 위치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과 수천억 원의 계약을 주도하는 냉혈한 CEO가 밤마다 왜 그런 허름하고 낙후된 동네 구석탱이에 처박힌 작은 식당을 찾는단 말인가. 도대체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그는 매번 비밀스럽게 자리를 비우는 것일까. 손에 쥔 영수증이 살짝 떨려왔다. 그 낡은 종이 한 장은 그동안 내가 알던 강태진이라는 남자의 철저한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다. 완벽한 차도남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 설마 이 거대 기업의 대표가 그 가난하고 낡은 동네와 어떤 숨겨진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 쉽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머릿속을 복잡하게 어지럽혔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깊은 밤. 나는 재개발 지역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낮에는 철거 예정인 건물들과 나부끼는 먼지뿐이던 이곳이 밤이 되니 더욱 음산하고 낯설게 다가왔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손끝이 털끝만큼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한밤중에 이런 곳을. 속으로 수십 번도 더 되뇌었지만 낮에 강태진 대표의 서랍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낡은 영수증 한 장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철저하고 완벽주의 성향의 그가 이 허름하고 초라한 동네의 분식집을 심야마다 찾는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골목 어두운 구석을 돌자마자 허름한 간판에 희미하게 불이 들어와 있는 작은 분식집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의 모든 건물이 철거를 앞두고 텅 비어 있었기에 저울로 켜진 불빛은 유독 더 쓸쓸하고 애틋해 보였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허리를 살짝 구부린 채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 계셨다. 가게 안은 찌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문을 살짝 밀었다. 끼익하는 작고 낡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동시에 구수한 어묵 국물 냄새와 달큰한 떡볶이 양념 냄새가 코끝을 진하게 간지렸다. 할머니는 손님이 들어온 줄 모르는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번뜩 들어 나를 바라보셨다. 주름이 자글자글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가을날의 맑은 하늘처럼 깊고 인자했다. 이 밤에 이 골목까지 웬 손님인가. 여긴 이제 다 떠나고 장사 안 한 지 오래인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속에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급하게 머리를 굴리며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었다. 근처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출출해서요. 혹시 아직 뭘 좀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들어와 봤어요. 내 어색한 거짓말을 눈치채셨는지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그리고는 낡은 앞치마에 두 손을 쓱쓱 닦으시며 친근하게 손짓하셨다. 쯧쯧, 이 깊은 밤에 젊은 양반이 이런 동네를 혼자 다 돌아다니고 얼굴이 아주 하얗게 질렸구만. 이리 와서 앉아. 다 식은 육수라도 한 그릇 뜨겁게 데워줄 테니까. 나는 홀린 듯이 할머니가 가리키는 구석자리 테이블에 의자를 빼고 앉았다. 의자에 앉자마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할머니는 주방 안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더니 달그락거리며 그릇을 씻고 국물을 담기 시작했다. 작은 가게 안에는 온통 멸치 육수의 진한 향과 할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둔탁한 슬리퍼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 시간에 혼자 찾아오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인데 말이야.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내 귓속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다. 네? 혼자 오는 사람이요. 내가 참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묻자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탕 그릇을 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놓았다. 그래, 늘 이맘때쯤이면 차가운 바람을 뚫고 묵묵히 찾아와서는 말없이 어묵 국물 한 그릇을 비우고 가는 우리 태진이 말이야. 그 녀석 오늘도 야근한다고 늦을 거라 하던데. 참 속 깊고 여린 아이인데 어디 가서 그 차가운 표정만 짓고 살려니 원. 바람이 불어 유리창이 덜컹거렸지만 내 머릿속은 그 소리마저 완전히 지워질 정도로 하얗게 멈춰버렸다. 낮에는 회사에서 철혈의 군주처럼 군림하며 모두를 떨게 만드는 그 차가운 대표 강태진. 그 완벽하고 빈틈없던 남자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 허름한 분식집과 인자한 할머니 품에 숨겨져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숟가락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린 바위처럼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할머니를 멍하게 올려다보았다. 다음 날 밤 나는 또다시 그 허름한 재개발구역 골목길로 향하고 있었다. 낮에는 완벽하고 냉철한 철벽남이자 차가운 대기업 대표인 강태진. 그가 도대체 왜 한밤중에 이런 구석진 분식집을 찾아오는 것인지 내 안의 호기심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커져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은 시각. 골목 어귀에 숨어 분식집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허름한 미닫이 문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언제나 목을 꽉 조이던 완벽한 수트의 넥타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와이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칠게 걷어올려져 있었고 그 밑으로 단단한 팔뚝의 근육이 드러났다.
늘 날카롭게 빛나던 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채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회사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다정한 얼굴이었다. 태진아, 이리 와서 좀 쉬어. 다리 안 아프니? 괜찮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요즘 손님도 많았는데 앉아서 좀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회사에서 들리던 얼어붙을 듯한 저음이 아니었다. 낮고 따스하며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다. 완벽주의자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채 따뜻한 효심 하나로 이 작은 분식집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의 손자이자 인간 강태진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싱크대 앞으로 다가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다. 거침없이 물을 틀고 세제를 묻혀 그릇을 뽀득뽀득 닦아내는 손놀림은 어색함이 전혀 없었다. 가끔 할머니가 쟁반을 건네면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며 깊은 혼란과 묘한 감동에 사로잡혔다. 그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사생활을 숨기려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았다. 차가운 빌딩 숲속에서 철벽나무로 살아남아야 하는 CEO로서의 무게감과 이 작은 분식집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손자로서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으니까. 내가 그의 새로운 반전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던 그때였다. 적막하던 골목길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가방 속에서 진동과 함께 크게 울리기 시작한 내 스마트폰의 벨소리였다. 아차 싶어 급하게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좁고 조용한 골목 안까지 울려 퍼진 벨소리 때문에 분식집 안의 따뜻한 공기가 일시에 멈춰섰다. 그 소리에 놀란 할머니와 강태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바깥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골목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안을 훔쳐보고 있던 나와 강태진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순간 그 부드럽게 미소 짓던 그의 얼굴에서 온기가 싹 사라지고 다시금 서늘하고 예리한 철벽남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내가 숨어있는 골목 어귀를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숨을 죽인 채 골목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큼은 고요한 밤의 공기를 찢을 듯 크게 울려 퍼졌다. 내가 아는 강태진 대표는 언제나 완벽하고 빈틈없는 철옹성 그 자체였다. 칼날 같은 눈빛,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다가갈 수 없는 아우라.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분식집 할머니와 다정하게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남자는 내가 알던 그 차가운 대표가 아니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가벼운 탄식을 흘렸던 걸까. 골목 자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던 시선이 순식간에 차갑고 예리한 칼날처럼 나를 향해 꽂혔다. 거기 누구야? 강태진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피할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경계심과 당혹감, 그리고 이내 깊은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나는 똑똑히 목격했다. 여주석이? 네가 왜 여기에? 강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사적인 구역을 부하 직원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더듬었다.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매일 밤 이곳에 오시는 이유가, 그리고 이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호기심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골목을 지배했다. 강태진은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헤쳤고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아주 어리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를 거둬준 분이 바로 이분이야. 강태진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저리도록 따뜻하고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을 여의고 갈 곳 없던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셨고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해준 은인이시지. 이 낡은 분식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이자 내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야. 회사에서는 차갑게 굴 수밖에 없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진짜 나로 돌아갈 수 있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내 가슴은 묘한 먹먹함으로 물들었다.
늘 완벽해야만 했던 냉혈한 CEO의 내면에 저토록 깊은 상처와 따뜻한 인간미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겉모습만 보고 그를 오해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려는 찰나였다. 그때 나를 바라보던 분식집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에 손을 슥슥 닦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우리 태진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남모를 아픔을 견디며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기특해 죽겠어. 그래, 우리 태진이한테 궁금한 게 많았겠지?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는 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 늙은이가 그냥 평범한 분식집 주인으로 보이나 봐? 사실 우리 태진이가 이끌고 있는 그 거대 그룹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나야.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이 할머니라고 귀를 의심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뚝 끊긴 것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멈춰버렸다. 회사 전체를 쥐락펴락하며 수많은 임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 거대 기업의 진짜 실세이자 숨겨진 거물이 이 허름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팔며 태진을 보살펴온 할머니였다니.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거칠게 맞물려 돌아갔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CEO와 이 따뜻한 골목의 늙은 할머니,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드는 대기업의 거대 자본.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의 세계가 이 좁고 낡은 공간 속에서 너무나도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나는 완전히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등불처럼 멍하게 서 있었다. 그날 밤 이후 회사로 돌아온 우리의 관계는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완벽주의자이자 언제나 철저했던 강태진 대표의 표정에는 미세하게 피로와 불안이 서려 있었고, 나 역시 그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된 죄책감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그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사방을 압도하던 그의 차가운 아라는 여전했지만 내 눈에는 그 얼어붙은 외면 아래 감춰진 인간적인 흔적들이 자꾸만 밟혀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여비서, 이 결제건 숫자가 이 모양인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대충 넘겼었나? 오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집무실로 불려간 나는 차갑게 내리꽂히는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서류를 받아들었다. 평소 같으면 꼼꼼하게 짚고 넘어갔을 사소한 오탈자였지만 오늘따라 그의 질책은 유독 날카롭고 매섭게 파고들었다. 그날 밤 분식집에서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편안하게 미소 짓던 다정한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냉혈한 철혈 CEO의 서슬퍼런 눈빛만이 존재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바로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나는 최대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는 단순히 업무 실책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치부 같은 비밀을 들킨 사람을 향한 예민한 경계와 불안이 깊게 서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폭풍은 사내 최고위층에서부터 불어닥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기획조정실 임원들과 사내 이사들이 급하게 소집된 비공개 회의실 문 틈새로 심상치 않은 기류가 새어나왔다. 강 대표, 최근 재개발 지역 부지 매입건에 대해 설명해보게. 회사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인데 자네가 자꾸 그 허름한 구역에 사적으로 드나든다는 소문이 이사들 귀에 들어가고 있어. 혹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꿍꿍이라도 있는 건가? 부사장의 비꼬는 듯한 목소리가 회의실 울림을 타고 복도까지 흘러나왔다. 회사의 실권을 쥐고 세력을 넓히려는 이사들은 이미 강태진의 미심쩍은 행적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기만 했던 CEO의 유일한 약점, 즉 밤마다 재개발 지역의 허름한 분식집을 찾아간다는 치명적인 행태를 빌삼아 그의 자리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그곳이 단순한 개인적 인연을 넘어 회사의 막대한 지분을 쥐고 있는 대주주의 아지트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강태진은 공사 구분 못하는 무능한 경영인으로 몰려 순식간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쫓겨날 판이었다. 내 가슴이 쿵쾅거리며 내려앉았다. 그가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 청춘을 갈아 넣었는지, 그리고 그 차가운 갑옷 아래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위기가 얼마나 잔인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파르르 떨렸다. 과연 이 냉혹한 권력 다툼 속에서 그토록 차갑고 완벽했던 총재는
오직 자신을 지탱해준 유일한 안식처인 분식집 할머니와 그 비밀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모든 커리어와 자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시커먼 그림자처럼 사방을 조여오고 있었다. 회사 안은 이미 폭풍 전야의 태풍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회 임원들은 강태진 대표의 사생활과 그가 자주 드나드는 낙후된 재개발 지역의 분식집을 트집 잡으며 연일 압박을 가해왔다. 그들은 박구 할머니가 보유한 막대한 지분을 노리고 있었고 태진이 그 지분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빌미삼아 그의 대표이사직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비서로서 그 모든 서류와 흉흉한 소문들을 가장 먼저 접해야 했다. 회의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이사들의 냉소적인 목소리와 그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는 태진의 모습이 번갈아 머릿속을 스쳤다.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지켜야 할 선은 어디일까? 모든 사실을 함구한 채 안전한 비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저 고독한 남자의 편에 서서 함께 맞서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던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내가 향한 곳은 어김없이 그 낡고 허름한 분식집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대 세력들은 할머니를 찾아가 지분을 양도하라고 협박하거나 회유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골목길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분식집의 불빛은 평소보다 훨씬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매서운 대치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 회사에서 파견된 듯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할머니를 에어쓰고 위압적인 태도로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은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분식집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진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철갑 같은 냉정함 대신 짐승처럼 끓어오르는 분노와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태진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공간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고 태진은 거침없이 걸어와 그들의 틈을 갈라놓았다. 사내들이 비아냥거리며 자리를 떠난 뒤에도 매캐한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셨고 태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들였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내 가슴이 저릿해져 왔다. 저 남자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홀로 견뎌왔는지, 이 좁고 허름한 공간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내가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태진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두운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좁은 공간을 가로질러 내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온 그는 망설임 없이 내 손목을 덥석 움켜쥐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온기가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내 심장 박동을 걷잡을 수 없이 흔들어 놓았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침묵 속에서 태진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단 한마디를 건넸다. 더 이상 혼자 두지 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이 싸움을 끝내주겠나? 제9장 얼음이 녹아내린 자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거대한 빌딩의 이사회 회의실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반대파 이사들은 강태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고 회의실 문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공기 중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걸어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분식집 할머니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차분하게 대주주의 위임장과 지분증명서를 꺼내어 탁자에 내려놓았다. 할머니가 숨겨진 대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반대파 이사들의 얼굴은 사정없이 창백해졌다. 강태진의 경영권을 흔들려던 음모는 완벽하게 수포로 돌아갔고 그는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사내는 비로소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우리는 다시 그 낡고 따뜻한 분식집에 마주 앉았다. 늦은 시각의 온기는 여전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와 어묵탕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강태진은 언제나처럼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사에서의 냉혹하고 완벽주의적인 철판사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인간 강태진만의 부드러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여 비서, 아니 이제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울렸다. 나는 그가 내미는 따뜻한 어묵 국물 컵을 두 손으로 받아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대표님 스스로가 지켜내신 거죠. 다만 저 혼자만 알고 있던 대표님의 비밀이 세상에 다 드러난 것 같아서 조금 묘하네요. 내 말에 강태진은 픽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나 차가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일면을 나에게 전부 들킨 이후 오히려 홀조차 가벼워진 듯한 홀린 표정이었다. 비밀이라. 어쩌면 처음부터 들키고 싶었는지도 몰라. 너무 외롭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았거든. 그걸 벗어던질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너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고 가게 안을 채우던 라디오 음악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철갑을 두른 완벽한 CEO와 그의 곁을 지키는 세심한 비서.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던 우리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도전과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세계로의 초대장이었다.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그릇에 떡볶이를 더 수북이 담아주셨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공감의 웃음을 나누었다. 잠시 후 영업시간이 끝나가고 가게 안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찬바람이 불어오는 골목길로 걸어 나오며 강태진은 자연스럽게 내 외투깃을 여며주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운 공기를 녹였다. 도시의 야경이 하나둘씩 소리 없이 불을 끄며 잠들어가는 시각. 우리는 나란히 발걸음을 맞추며 좁은 골목을 벗어나 넓은 대로변으로 걸어나갔다. 과연 이 찬란하고도 위험한 비즈니스의 세계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시련과 비밀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내일을 마주할 수 있을까? 아니, 이 모든 것은 이제 겨우 시작된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한 것일까?